유쾌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기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정 임지영입니다. 빨리 얘기했어요. 민망하네요. 언제 익숙해지려나?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 이제 K-12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혁신적인 학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저희가 아직 못 다룬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많은 학교들은 저희가 뭐 칸랩스쿨, 스티브 잡스쿨, N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알트스쿨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학교들은 이제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IT 기술들,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학교들이었고요. 오늘 좀 소개해드릴 학교들도 사실 뭐 비슷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는 학교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좀 저희가 묶어본 그 카테고리는 약간 좀 미래 역량을 위해서, 미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특히나 어떤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학교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럽부터 가볼까요? 유럽, 전에 현진님 여기 덴마크 갔다 왔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핀란드랑 스웨덴을 다녀왔습니다. 아, 덴마크는 아니었군요. 네, 가고 싶습니다. 보니까 덴마크도 이제 뭐 다양한 뭐 교육으로 유명한 학교 중에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덴마크에 보니까 오레스타드 이제 김나지움, 이제 고등학교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이 학교가 공간이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나라의 학교들의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바닥. 네. 또 네모난 학교, 네모난 학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책상, 네모난 책상, 창문. 네모난 창문. 노래 부르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요즘 어린 Z세대는 이런 노래 모를걸? 아니, 약간 제가 교육 공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다음에 또 이제 교육 공간 관련해서도 한번 주제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학교 공간을 떠올려 보면 복도가 이렇게 있고, 복도에 교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산업시대의 어떤 학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학교를 어떤 건축물에 비유를 하냐면 교도소에 비유를 해요. 교도소랑 구조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복도 있고 방 하나, 방 둘 이렇게 있는 그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이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 오늘 말씀드릴 이 덴마크의 오레스타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독특해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벽이 없습니다. 공간이 그냥 통으로 크게 한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천장도 굉장히 터 있어가지고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천장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제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 건축으로 더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서도 이제 이 공간적인 특징도 있지만, 이제 이 공간 안에서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제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저희 지난번 에피소드에 다뤘던 많은 학교들이랑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오레스타드 학교 같은 경우에도 반은 전통적인 어떤 형태의 교실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반은 오픈러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픈러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오픈러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일종의 제가 이해하기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영화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를 프로젝트를 하나 잡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형태로 이제 절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그렇게 견학을 많이 간대요. 왜냐면 아까 성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특이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네모 했는데 여기가 그 원형의 공간을 정말 잘 살린 곳이어서 되게 교실 자체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홀이라든지 이런 데를 굉장히 원형으로 잘 만들고, 막 계단도 원형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원형과 나선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한 되게 오픈되고 개방되고 연결주의적인 이런 형태를 잘 보여주는 공간이어서 실제로 이 공간을 보기 위해서 견학을 오는 학생들도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물론 그 공간으로, 교육 공간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지만 그 이외에도 이 미래기술 적용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서 공간 안에서도 교실 벽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고려해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고, 미래 기술을 반영하는 어떤 수업 교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용해서 이 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고등학교예요. 근데 이제 3년짜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선택적으로 이제 정해서 더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필수로 들어야 되는 코스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여기가 덴마크니까 덴마크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 역사, 뭐 고전, 물리, 그리고 이제 체육, 그리고 뭐 예술, 수학,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학습을 해야 되는 어떤 기초 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뭔가 추가적인 스터디 프로그램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는데, 스터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언어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주로 미디어나 저널리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언어, 예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선택해서 프로그램으로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레스타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방법이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쇼카의 체인지메이커의 기반을 두고 있다. 아쇼카의 체인지메이커의 어프로치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아쇼카 재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는 봤어요. 아쇼카 재단이라고 있어요. 이제 아쇼카 재단 한국도 이제 몇 년 전에 생긴 것 같은데, 이 아쇼카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체인지메이커라는 표현을 여기서 적극적으로 쓰는데, 이제 말 그대로죠. 어떤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걸 체인지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쇼카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쇼카 재단의 어떤 아이디어, 철학적인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체인지메이커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쇼카 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아쇼카 재단 한국에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김범수 카카오 의장 아시죠? 네네. 이분이 또 주식을 또 어마어마하게 여기에다가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체인지메이커를 키우는 교육, 이거가 이 오레스타드 학교에서의 어떤 철학인 거죠. 인재상인 거고. 되게 아쇼카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어 같은데 시작은 미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쇼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되게 이름에 관심 많으시네요. 오늘의 이름의 기원. TMI. 근데 아쇼카 황제는 누군데요? 왜 아쇼카가 익숙한가 했더니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익숙한 거였어요.
어쨌든 이 아쇼카의 체인지메이커가 이게 사실 K-12 교육 현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핫한 이슈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체인지메이커 교사 연구회 이런 것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사례집 같은 것도 이제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제 뭐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시민교육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업가 정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레스타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프로젝트 중에 이제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하다가 이 주제를 적용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학습자 주도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의 어떤 작은 마을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지역의 사람들과 뭐 인터뷰를 해가지고 뭔가 그 지역의 이슈를 끌어내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하게 되는 프로젝트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유럽의 사례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독일에서 예나 플랜이라는 게 1924년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혁신학교 같은 걸 얘기를 하다가 1924년으로 되돌아가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이 1924년에 독일의 어떤 예나 대학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제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예나라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한국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JENA 예나 그 예나 학교에서 만든 학교 조직안이 바로 예나 플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특징은 학급이나 학년의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혁신학교들을 얘기할 때 전부 다 하나씩 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학년의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거였는데 이 예나 플랜에서도 1, 2, 3학년을 합치고 4, 5, 6학년을 합치는 방식의 그런 새로운 조직안을 내놨다고 하고요. 그거 이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여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학습을 재설계하자라는 게 이 플랜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나 플랜을 따라서 다른 학교들에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도 학교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 여기도 발음이 힘들어요. 네덜란드 스헤로트 햄보스라는 곳에 스테른보쉬 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스헤르토 헨보스의 스테렌보쉬.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발음할 때도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한테도 힘든가 봐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덴보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대학이 있고 지금 예나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하는 그 네덜란드에 있는 학교는 예나 학교의 철학을 가지고 왔지만 예나 학교는 아닌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나 대학의 그러니까 저희도 뭐 어느 대학 뭐 부속 사범학교 뭐 이런 것들 부속 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나 대학의 연습학교라는 곳이 있대요. 이게 저희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치자면 뭐 부속 고등학교, 뭐 부속 중학교, 뭐 부속 초등학교 이런 개념인데 이 그 학교에서 처음에 도입되었던 이 철학, 뭐 이 플랜이 결국에 다른 나라에까지도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의 혁신학교 이제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하는지 보면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게 이제 이 학교의 특징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날 어떻게 공부를 할지 A4 용지에다가 작성을 한다고 해요. 자기 그 이번 주에 교과목을 어느 정도 학습할지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뭐 만약에 프로젝트를 한다면 얼만큼을 완수할지 그렇게 이제 개인별로 목표를 적게 하고, 그리고 그 학습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학교에서 굉장히 이 학교가 성공 사례로 좀 꼽히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좀 나중에 얘기하려고 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교사들에게 다른 행정 업무는 전혀 하지 않게 하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 이거 들으면 아니야. 너무 부러워하시겠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들이 행정직을 진짜 많이 뽑아가지고 행정 업무를 정말 많이 줄여주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그렇죠. 예, 행정직이 옛날에는 진짜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이 수업 준비하는 것보다 행정일이 훨씬 뭐 반 이상으로 더 많다고 막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또 제 주변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주변에는 행정 업무를 거의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행정직을 대거 뽑아가지고 학교에서 그래도 아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직 많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뭐 나이스 업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요? 담임교사 아니면 또 그 부분은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시달리다가 줄어들면 예전에 비해 정말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행정 업무가 줄어들었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들한테 제가 작년에 뭐 이렇게 좀 서면 부탁하면서 막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는 거의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되게 좋은 방향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이 학교가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걸로는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뭐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네덜란드가 굉장히 교육으로 혁신적인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그 사례를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교과서를 정해놓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교과서가 이제 옛날에는 국가교육부에서 이제 교과서를 다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검인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빨리빨리 그 미래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를 만들다 보면은 과거의 것을 배우게 된다. 교과서 제작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학교가 굉장히 좀 저희한테 혁신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하나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니 네덜란드 학교가 지금 벌써 우리 2개나 나왔잖아요. 저 지금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또 할 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정말 그런 아까 현진님께서 네덜란드에 이런 학교가 특이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찾아본 기사에서는 정말 네덜란드 발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못 읽겠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학교 근처에 노더리흐트라는 또 학교가 있대요. 근데 그 학교도 아이패드를 학생들에게 또 다 나눠줘서 여기도 스티브 잡스 학교처럼 아이패드를 다 나눠줘서 그 아이패드를 통해서 뭐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뭐 편집하고 뭐 직접 다 만들어 볼 수 있게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하고요. 정말 네덜란드에 신기한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티브 잡스 학교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투자를 못 한다고. 재정의 문제로. 아니 근데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예나 학교도 그렇고 약간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는 예나 학교가 아닙니다. 예나 학교가 아니고 스텔렌보쉬 학교.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하려던 얘기는 여기가 예나 학교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그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학교의 철학을 가지고 온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나라에서는 되게 자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자극적인 교육 정책 이런 거를 만들고 있고 그걸로 홍보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약간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다른 외국의 조금 좋은 그런 철학이나 문화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막 이름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실제로 우리는 이 철학을 기반으로 했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이 전혀 아닌데 우리나라를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이름을 따다가 막 한국의 막 대표적인 학교로 짓는다라는 게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요? 아니 그래요? 저는 되게 우리나라도 이런 걸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미네르바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 만들겠다. 한국형 에꼴 40이 만들겠다. 우리도 되게 잘하는 접근 아니에요? 저는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이 너무 막 미국의 막 대표적인 막 그런 이름이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제가 이걸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되게 역사 아는 척하는데 진짜 1도 모르면서 네덜란드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무역에 강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의 그런 세계 문물들을 굉장히 좀 접하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막 그래서 예전에 일본의 그 서양 문물이 들어간 것도 네덜란드 문물이 굉장히 빨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런 국민성이 굉장히 오픈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를 좀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노더리 흐트 이 학교의 이 장면을 좀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많은 경우에 너무 스마트폰 이런 디바이스 위주로 또 학습을 하다 보면 또 우리의 또 자연을 멀리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학교들에 보니까 이제 자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것도 이제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또 너무 없으면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사례를 찾아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밖에 나가서 곤충도 잡고 뭐 이런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하네요. 약간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미래교육 학교들이 약간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들이 혹은 IT 산업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완전 반대의 혁신 학교들이 있잖아요. 숲학교라든지 정말 아이들이 교과 과정 막 이런 것까지도 떠나서 정말 자연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자연에서 뛰놀게 하는 학교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자연에서만 공부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반대의 학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 성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다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절충해서 다 잘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좀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성희님이 말씀하셨듯이 되게 이제 네덜란드 학교는 IT 이런 문물에도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자연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접근으로 이제 새롭게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뭐 서울이나 전국에서 그런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구학교들도 생기고 시범학교도 생기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학교로 참 잘함 학교라는 어떤 새로운 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2020년을 목표로 그리고 그 앞서서 참 잘함 교실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서 미리 테스트를 해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중학생 그 1학년을 대상으로 그 모집을 했나 봐요. 한 30명 정도를 이제 각 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참잘함 교실이라는 하나의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이 학생들이 굉장히 융합 교육적인 측면으로 한 학기를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아마 자율학기 제도의 그런 그 정책에 힘입어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새롭게 그 배우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뭐 국어, 영어, 수학, 정보 교과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환경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주제로 그 한 학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밖에서 나가서 체험도 해보고 뭐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어떤 뭔가 작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학교에 그 교실에 들어오면은 학생들이 하루 일과의 시작을 공감 시간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굉장히 사회에 막 흉악한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좀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감과 배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흉악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학교에서 공감이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새롭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이 되게 강조되면서도 그 학교 교육에서 그 중요한 컨텐츠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전 되게 와닿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일단 들어와가지고 등교를 해서 참잘함 체조라는 거를 UCC를 활용해가지고 체조를 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한다고 해요. UCC? 그 체조 UCC가 있대요. 참잘함 체조 UCC 동영상이 있대요. 이게 학생들이 직접 만든대요. 자기네들이 어떤 체조를 할지를 직접 만들어서 그걸 그러면 보고. UCC가 그럼 네. 맞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체조를 하면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인적인 발달을 지덕체를 다 함양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별로 앉아가지고 그날의 배움을 서로 준비하면서 서로 생활과 생각을 공유를 한대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런 공감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성찰 시간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자신의 배움과 생활을 성찰하고 성찰 일기를 쓴다고 하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교육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그 참잘함 교실에서 이제 중요하게 밀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프로그램인 일명 로드 스콜라라고 해요. 이 로드가 정말 그 길의 그 로드를 의미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학생들이 1박 2일 정도 진로 탐색 여행을 떠나서 본인들이 관련 장소를 탐방하고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진로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1박 2일로 다니는 거 말고도 그 전에 이제 앞뒤로 많은 준비들을 하면서 그 총체적으로 진로 설계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참잘함 교실이라는 이 프로젝트 융합 수업을 하는 그런 혁신 교육을 지향하는 부분에서 단지 교과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나와 공동체에 대한 학습, 그리고 나의 이제 미래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총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시범 연구를 통해서 잘 정착이 되고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되게 제가 로드 스콜라라고 해서 갑자기 또 이름에 집착하게 돼가지고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찾아봤더니 이름이 되게 멋있네요. 길 위의 학교라는 뜻이어서 길 위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로드 스콜라, 이렇게 해서 길 위에서 실제로 이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서 실제 존재하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학습인 거네요. 그리고 저는 이 참잘함 교실이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어떤 학교가 아니라 대구에 있는 그 협력학습지원센터에 열리는 교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본인이 직접 지원한 학생들이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듣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신의 학교로 돌아가는 시스템인 건데, 만약에 여기서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 다음 학기에도 더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던 게 실제로 정말 그 한 학기 이수한 걸로 인정이 또 된대요. 근데 제가 또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한 가지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혁신학교로 어떤 학교가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직 학부모들의 반대가 좀 많다라고 하는데, 한 학기 정도 정말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를 경험해보고 본인의 학교로 돌아가고 그것이 전파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모델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참잘함 교실에서 기존 우리 학교와 정말 차별화되는 점은 교사가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토론을 기반으로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해간다고 해요. 그래서 교사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로서 이제 뭐 코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막 또 수업 안 하면 알트스쿨처럼 애들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 막 이렇게 그쵸.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되게 타겟을 잘 정한 게,
어쨌든 기초학습 능력 초등교육 과정을 마친 상태에서 중학교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확실히 줄 것 같고, 이게 그 지금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희망학생 30명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참자람 학교로 이제 개교를 하는 걸로 프로젝트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돼서 이런 학교가 꼭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참자람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최근의 사례인 거고, 조금 비교적 몇 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한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사례예요. 거꾸로 캠퍼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희 플립 러닝 할 때 거꾸로 학습할 때 이제 얘기를 했던 바로 그곳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캠퍼스는 비인가형의 고등학교고요. 이 거꾸로 캠퍼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플립 러닝 이야기할 때 그 정찬필 PD님이라고 하는 분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 단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속한 단체가.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미래교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어떤 그 거꾸로 수업, 플립 러닝에 대한 사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또 이런 비인가형 고등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캠퍼스라고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뭐 많은 선생님들이 다 그 일반 공립학교 선생님이셨던 분들이 나와서 이제 뜻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꾸로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입학을 하는 조건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3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에 다닌다면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업 방식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많은 학교들이랑 비슷해요. 주제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교과목, 그 교과목 안에 단원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세상의 맥락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스포츠 이런 쪽에도 이제 많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선 또 독특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해요.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줄여서 사최수프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어떤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학생들이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제중심 수업, PBL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지난 에피소드랑 이번 에피소드에 2회에 걸쳐서 이제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K-12의 학교들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할 주제들이 또 줄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를 또 기약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미인. 많은 댓글과 후기 부탁드립니다.